그래서 AMG 엔진이 들어간 에미라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로터스 고유의 감성을 잃었냐, 날것의 느낌을 버렸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안녕하세요, 로테스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머스탱 시승 영상 초반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것들, 보내줘야 할 것들이 있고 경량 스포츠카 또한 그 중에 하나다. 제가 경량 스포츠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말을 했던 그 당시 제 머릿속에는 로터스라는 단 하나의 브랜드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2021년이었죠. 로터스가 앨리스, 엑시지, 에보라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스포츠카의 단종을 발표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스포츠카가 있지만 로터스만큼은 정말 대체할 수 없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그 차들을 손에 넣을 수 없음에도 자동차 팬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그 세 가지 모델은 내연기관 로터스의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가져온 에미라가 로터스의 진짜 마지막 미드십 내연기관 스포츠카였던 거죠. 오늘 이 차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로터스가 에미라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미라의 외관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차의 익스테리어를 설명할 때는 로터스 에바이아라는 차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에바이아는 2020년에 나온 로터스의 2000마력짜리 전기 슈퍼카입니다. 로터스 최초의 순수 전기차면서 로터스의 미래를 예고하는 그런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이 차를 디자인한 사람이 러셀 카라는 사람입니다. 로터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스콰이어 미들이스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바이아를 디자인할 때 차의 윗부분을 흐르는 공기와 차를 통과하는 공기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했다. 그래서 우리는 에바이아의 디자인을 설명할 때 공기로 조각됐다 라고 표현한다. 이 말을 듣고 에바이아의 차체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떤 부분을 공기로 조각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닛의 모양부터 굉장히 독특하죠. 가운데로 오목하게 꺾여 있는 굴곡이 있고 층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이로 공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는 내연기관 스포츠카로서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공기 터널이 뚫려 있습니다. 프론트 쿼터뷰, 약간 위에서 정측면을 내려다본 이 각도로 에바이아를 살펴보고 있으면 에바이아는 컨셉트카고 에미라는 그 컨셉트카를 양산화시킨 버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두 차는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헤드램프나 범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현실성 있게 바꾼 느낌이고, 차체 옆면에 있던 공기 통로는 자연스럽게 엔진 흡기구로 변신했습니다. 이 엔진 흡기구 쪽 디자인이 진짜 멋있어요. 정말 절묘한 각도로 굴곡이 져 있고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에미라의 디자이너 다니엘 듀란트라는 사람도 그 부분을 에미라의 모든 곳 중에서 가장 애정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뒷모습은 그나마 에바이아의 모습이 많이 희석됐습니다. 희석될 수밖에 없는 게, 에바이아의 뒷모습을 보면 옆구리에서 시작되는 터널이 정말 가운데로 뻥뻥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뚫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에바이아는 쿼드 모터, 각 바퀴의 전기 모터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4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 미드십 스포츠카였다면 변속기에서 나온 차축이 양쪽으로 뻗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간을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에바이아는 독립적으로 내 바퀴를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디자인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과감한 공기 통로는 정말 작은 모양으로 에미라의 뒤쪽 공기 배출구로 바뀌었습니다. 뒷바퀴 휠 하우스에 들어찬 공기를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고요. 범퍼 아래쪽에 있는 디퓨저의 모양도 조금 더 얌전하게 바뀌었죠. 리어 램프는 완전히 독자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로터스 스포츠카들은 전부 다 원형 램프를 썼었는데, 이 에미라의 뒷모습에서는 원형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거든요. 원형이라는 존재는 배기구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단종된 로터스의 스포츠카들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는 느낌을 이 뒷모습에서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정말 제가 로터스 스포츠카를 타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구형 로터스들을 마지막으로 경험한 게 4년 전이었는데, 앨리스 250 스포츠 그리고 엑시지 430 컵 이렇게 두 가지를 잠깐 타봤거든요. 일단 그때 기준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들을 차례차례 짚어보자면, 일단 제대로 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열 수 있는 글로브 박스가 존재하고요. 원래는 이 부분에 그냥 알루미늄으로 된 선반 정도만 있었어요. 그리고 컵홀더가 있습니다. 컵홀더의 직경이 엄청 크진 않아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500ml 생수병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고, 아마 카페에서 여러분이 음료를 사신다면 벤티 사이즈 이런 아주 큰 컵들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들어가더라도 바로 뒤에 있는 컵과 간섭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음료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두 번째 놀라운 점은 지금 이 실내에선 철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이 시트 아래쪽 철판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철판도 아마 내장재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디자인을 위한 내장재라기보단
경량화를 위해서 단순한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미라는 거의 포르쉐입니다. 그 중에서도 박스터, 옵션이 많이 들어간 박스터에 탔을 때 느낄 수 있는 기분이 지금 이 에미라에서도 느껴져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것이 가죽이고 철판이 아니라 금속 장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피커 커버 같은 것들, 그리고 시프트 패들, 이런 센터 콘솔에 있는 기어 레버 같은 것들,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보기 좋고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로터스가 돈이 많이 생겼나 봐요. 지금 이 차는 자동 변속기 모델이라 변속기 아래쪽이 뚫려 있는데, 수동 변속기 모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아래쪽으로 변속기 링크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전의 로터스들은 그 부분에도 별도의 커버를 씌우지 않아서 정말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플라스틱 그물망 같은 걸 덧대놔서 예전보다는 보는 맛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T맵으로 목적지까지 가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부분이죠. 제가 구형 앨리스를 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동해야 할 일이 생겼었는데, 이 휴대폰을 거치할 곳이 도저히 없어서 그 원형 송풍구의 날에다가 그 클립형 거치대 있죠, 그걸 꽂았습니다. 꽂고 나서 거치대를 빼려고 하니까 그 송풍구가 통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황당한 일을 겪었던 게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최신 승용차에 탄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편리하게 길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모니터가 요즘 나오는 차들에 비해서는 좀 작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차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아쉽다, 부족하다,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오디오 시스템도 들어가 있죠. 캐프의 제품을 씁니다. 엘레트라랑 에메아에도 들어간 브랜드인데, 스피커는 10개고요 대신에 이 차는 방음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안팎 끌어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워졌고 기밀성도 좋아졌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 차에 앉아서 운전을 해보니까 바깥의 소리, 그리고 제 등 뒤에서 나는 소리들이 예전처럼 생생하게 들립니다. 오디오 성능은 방음부터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스피커 자체의 성능이 꽤 좋아졌지만 그에 상응하는 방음 처리까지 되진 않았기 때문에 브랜드의 명성 치고는 약간 아쉬운 음질입니다. 물론 예전이었다면 음악 듣는 걸 아예 포기했겠지만, 이제는 음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내장재를 살펴보니까 놀라운 것도 있고 얘가 왜 여기 있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일단 이 운전대 뒤에 레버 있죠. 이 레버가 어디서 봤나 했더니 저희가 최근에 탄 그랑콜레오스랑 완전히 똑같고요, 또 볼보랑 같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레버가 이 스티어링 휠 뒤에 달려 있어요. 그 외에는 사실 공유되는 부품은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 기어 레버, 이런 송풍구 버튼들, 이런 것들은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것 같아요. 시트 디자인도 되게 멋있죠. 예전처럼 그냥 쇳덩어리에 패드 몇 개 덧댄 느낌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돼 있고 무려 전동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전동식 버튼 중에 사이드 볼스터를 더 조여주는 기능은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이 기본 시트 모양이 제가 몸집이 작아서일 수도 있지만 옆구리를 그렇게 많이 압박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장거리를 편하게 달릴 수 있을 만한 시트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편의성을 챙긴 시트가 들어가서 그런지 과거의 로터스보다 시트 포지션도 약간 높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4년 전에 탔던 로터스들은 이렇게 바닥이 낮아도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낮았는데, 이제는 박스터나 86 같은 시트고가 낮은 차들을 몇 번 타봐서 그런지 유별나게 시트가 낮다는 느낌까지는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등 뒤에는 메르세데스 AMG에서 만든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렬 4기통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 이 엔진이 들어간 모델 중에서도 45S 버전은 최고 출력이 421마력이나 됐습니다. 처음 나왔을 당시에 아주 큰 충격을 줬죠. 2.0 4기통으로 421마력. 정말 4기통 엔진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흉폭한 엔진이었고, 저도 CLA45S를 통해서 경험을 이미 해봤던 엔진인데, 이 에미라에 이식되면서는 힘을 많이 줄였습니다. 최고 출력은 364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43.9kgm. 아마 이 엔진의 너무 극단적인 퍼포먼스는 에미라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나봐요. 또 AMG 모델은 기본적으로 4륜 구동인데 에미라는 후륜 구동 버전이다 보니까 약간은 부담을 느낀 것 같기도 합니다. 제로백 수치는 4.4초, 그리고 최고 속도는 시속 275km인데요 3.5 V6 버전보다 약 40마력 정도 낮고 최대 토크는 약간 더 높습니다. V6 버전에 들어간 엔진은 원래도 로터스가 즐겨 쓰던 토요타의 엔진입니다. 그 엔진에 슈퍼차저를 얹어서 6단 수동 변속기와 매칭을 했었죠. 에보라 같은 경우는 자동 변속기도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V6 엔진은 로터스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차에 얹을 수가 있었는데, AMG 엔진은 완전히 처음 써보는 유닛이다 보니까 설계에도 수정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을 떠받치는 리어 서브 프레임이 V6 버전 M이라는 강철로 되어 있는데, 이 4기통 버전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조를 바꾸고 또 경량화를 해서 12kg을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이에 맞게 리어 서스펜션 세팅도 새롭게 했다고 합니다. 서스펜션 자체는 이전에도 로터스가 즐겨 써왔던 아이박의 스프링과 빌스테인의 댐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드림팀이 모이게 된 거죠. 로터스가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플랫폼, AMG의 엔진과 8단 TCD 변속기, 여기에 아이박과 빌스테인으로 구성한 믿음직한 서스펜션까지. 객관적인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에미라의 스펙은 딱히 의심할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AMG 엔진이 들어간 에미라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보면요. CLA45S에 들어간 엔진보다는 분명히 출력이 줄었지만 가속감에서는 전혀 아쉬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훨씬 더 가벼운 차체에 들어갔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CLA를 탈 때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소리들이 이 실내 공간을 휘몰아칩니다. 그때도 엔진음은 굉장히 크긴 했지만 터보차의 소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들리진 않았거든요. 여전히 이 미드십 로터스의 실내는 엔진룸과 유리창 단 한 장으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리창은 어쩌면 최소한의 배려겠죠. 파워트레인이 내는 소리를 운전자한테 가감없이 전달하면서도 이 룸미러를 통해서 엔진의 윗부분을 감상할 수 있게 만들어준 오직 100% 감성만을 위한 요소입니다. 우와. 그리고 속도감이 미쳤죠. CLA는 일반적인 승용차 베이스의 스포츠카잖아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도 높고 보닛도 두툼해서 운전 시야 자체는 아주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로터스는 다르죠. 미드십이기 때문에 앞부분이 두툼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 유리창 끝부분 밖으로 바로 도로가 보입니다. 앞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 느낄 수 있는 속도감은 몇 배로 높게 다가옵니다.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기본이 투어 모드고 배기음이 일단 달라졌습니다. 오, 벤츠에서 들었던 그 소리가 맞네요. 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소리가 중앙 뒤가 아니라 정확하게 제 왼쪽 뒤에서 나거든요. 이 부분이 공기가 들어가는 쪽 있잖아요. 그래서 에미라에 타면요, 이 차를 움직이기 위해 존재하는 모든 부품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정말 세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흡기부터 연소, 배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제가 포함되어 있는 한 공간에 전부 몰아넣은 느낌이에요. 승차감도 굉장히 좋아졌네요. 아마 에미라를 통해서 로터스라는 브랜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너무 딱딱한데? 이걸 어떻게 평소에 타고 다녀? 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은 과거의 로터스는 정말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딱딱하고 시끄러운 정도가 일반적인 양산차의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로터스 고유의 감성을 잃었냐, 그 날것의 느낌을 버렸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바닥의 굴곡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그렇고, 도로의 포장 상태가 바뀔 때마다 이 표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직도 바로바로 전달해주고요. 무엇보다 이 운전대의 무게감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전에는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운전대를 돌리기가 아주 곤란한 지경이었는데, 이제는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 들어가 있음에도 굉장히 무겁게 설정을 해놔서 모든 것을 덜어낸 초경량 스포츠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로터스만의 순수함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편해졌잖아요. 이제는 차선 이탈 경고까지 해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미드십 모델로 마일드한 차를 내놨구나 싶다가도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돌려보면요, 지금 50km대밖에 안 되는 저속인데도 와, 이 운전대는 정말 함부로 돌렸다간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피드백만큼은 여전히 원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스티어링 휠 락투락,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돌아가는 회전수가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 앞바퀴가 꽤나 거친 요철을 만났을 때는 그 요철 충격 때문에 스티어링이 움찔움찔 거리는 그런 초민감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와인딩을 타보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산길에서는 얼마나 더 좋은 피드백을 줄지 너무 기대되네요. 스포츠 모드에 두고 수동 모드 한번 써볼게요. 수동 변속기 모델을 선택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유일한 장난감이겠죠. 포르쉐의 PDK급 성능을 기대하셨다면 약간은 기대를 내려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벤츠에 들어간 8단 변속기에서 경험한 그 속도가 그대로 나오네요. 시프트 패들 반응이 일단 업하는 과정은 되게 재밌네요. 원래 벤츠가 쓰고 있던 이 8단 TCT가 물론 TCT로서의 기본적인 속도는 보장이 돼 있겠지만 번개처럼 빠른, 세상에서 가장 빠른 변속기의 축에 낄 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큰 기대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엔진 회전수를 팽팽하게 돌리다가 기어를 올렸을 때 반응 속도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간단하게 빠르다라고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다운시프트 하는 속도가 약간 딜레이가 있습니다.
RPM 영역대와 상관없이 뭐 낮을 때나 높을 때나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조작 난이도 때문에 6단 수동을 차마 고르지 못한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장난감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도 약간 타보고 또 이렇게 국도도 운전해 보니까 생각보다 M이라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편하게 탈 수 있겠다 싶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저는 브레이크인 것 같아요. 스포츠카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문을 두 짝만 달고 강한 엔진을 넣고 뒷바퀴만 굴리는 정통 스포츠카가 있다면, 일반적인 형태의 세단이나 SUV를 기반으로 출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셰시를 보강해서 만든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자에 해당하는 스포츠카들은 제 경험상 브레이크가 굉장히 민감했어요. 컴포트한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으로 그런 차들의 브레이크를 눌렀다가 순식간에 차가 꿀렁거리거든요. 브레이크의 초기 제동 압력부터 굉장히 민감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세밀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지금 에미라의 브레이크 페달은요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지턱 넘고 나서도 이전 로터스 같았으면 이 방지턱과 도로가 이어지는 그 굴곡을 그대로 제가 따라서 움직였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완충해주는 능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포장이 잘 된 곳에서 멀쩡하게 생긴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는 승차감이 그렇게 불쾌하지 않네요. 이 정도면 강남에서는 꽤 타고 다닐만 하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엔진의 음색은 V6 버전보다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V6 엔진은 정말 엔진 회전수 영역에 따라서 슈퍼차저의 소리와 어우러지는 그 점점 바뀌어가는 하이톤의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4기통 엔진은 이 기통수의 한계 때문인지 그렇게 곱고 예쁜 소리가 나진 않습니다. 막상 와인딩에 들어가면 이 엔진 음을 평가할 정신이 남아있기나 할까 싶은데요, 저희 와인딩 코스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에미라가 진짜 잘하는 영역에 지금부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달리는 것도 아닌데 정말 허무하리만치 이 코너들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투어 모드인데 얘가 제가 좀 달리려고 하는 걸 눈치를 챘나봐요. 다운시프트 하는 속도가, 그리고 타이밍이 아까랑 달라졌습니다. 앞바퀴 움직임이 이렇게 생생할 수 있는 건 제가 실제로 앞바퀴와 가까이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직접 타보기 전까지 몰랐는데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운전석의 발 공간, 특히 왼쪽 발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이건 왼쪽 앞바퀴가 제 몸 쪽으로 아주 가깝게 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바퀴가 방향을 틀자마자 다가오는 피드백들이 제 발을 타고 다리, 엉덩이, 몸, 그리고 머리까지 차례대로 전달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전달되는 속도는 미드십이 아닌 예를 들어 FR 구조의 스포츠카들보다 훨씬 빠르죠. 이건 굳이 속도를 높게 내서 달리지 않아도 충분히 즐거워요. 근데 저는 추월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 앞차들이 자꾸 비켜주네요. 자,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소리가 약간 달라져요. 뭐 엄청나게 커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기분을 더 끌어올려 줄 만한 소리 변화는 있습니다. 오늘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차의 순정 타이어가 지금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컵2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보통 스포츠카에서 제일 흔히 만날 수 있는 게 뭐 PS4S, PS5 이런 타이어들인데, 컵2는 그 타이어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립 레벨을 갖고 있지만 타이어 온도가 낮으면 오히려 운전자를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겨울이 돼가는 요즘 날씨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될 타이어입니다. 진짜 너무 다행히도 오늘까지 날씨가 따뜻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비가 오고 그 뒤에 눈이 오고 그 다음날은 또 영하로 떨어져서 에미라를 즐겁게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오늘이 아닐까 싶어요. 컵2 타이어는 에미라에 적용되는 두 가지 순정 타이어 중에 하나인데, 로터스가 이 에미라를 개발할 때 두 타이어 모두 직접 끼워서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테스트를 끝난 상태로 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순정 타이어의 사이드워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LTS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타이어의 성능을 직접 보장한다는 인증 마크입니다. 저는 속도를 꽤나 많이 냈다고 생각했는데 타이어의 한계가 정말 아득히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실력으로는 이 타이어 성능의 끝을 오늘 절대 못 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타이어의 폭도, 특히 리어 타이어의 폭이 되게 넓은 편이에요. 리어가 295, 프론트가 245고요. 앞뒤 휠 사이즈는 20인치로 동일합니다. 보통 가벼움을 강조하는 스포츠카들은 295 사이즈까지는 잘 안 끼거든요. GR86, 출력은 많이 낮긴 하지만 그 차는 225mm 타이어를 끼고, 포르쉐 카이멘 같은 경우에도 가장 윗급 모델인 GT4만 이 에미라와 완전히 동일한 규격의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지간한 흥가속도로는 이 차의 뒷바퀴를 움찔하게 만드는 것조차 버거운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실력을 가진 운전자 기준에서요. 막상 이렇게 스포츠 주행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다소 부드러운 브레이크 페달 감각, 이게 다시 민감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와인딩 환경에서는 딱 그 한 가지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박스터에서도 이런 느낌을 느끼기까지는 힘들었거든요. 특히 코너에서 차체 수평을 유지해주는 느낌은 확실히 카이맨 박스터 같은 모델보다 약간은 더 한두 계단 위에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만약에 에미라를 산다면 이 차를 시승해보기 전까지는 V6 수동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세컨카를 구입한다는 개념으로는 V6 수동 모델을 구매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 더 자주 데일리하게 탈 생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2.0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재밌게 탈 수 있고 또 일상에서의 편안함까지 제공하는 친절한 에미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터스의 본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산길에서도 한번 신나게 달려봤습니다. 이제 더 얘기했다간 정신이 쏙 빠져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스스로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에미라가 많이 무거워지긴 했습니다. 1400kg 중반대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전 로터스들이 1톤 내외의 공차 중량을 갖고 있던 걸 생각하면 다른 브랜드의 스포츠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무게가 많이 늘어났죠. 그 늘어난 무게감이 솔직히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 무게감을 숨기기 위해서 노력한 요소들이 이 에미라에는 정말 가득가득 들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의 즐거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로터스의 위대한 유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미라는 마지막 내연기관 로터스고, 이제 앞으로는 엘레트라와 에메아가 주축이 되어서 완전 전기차 브랜드로 거듭날 계획이었는데, 저는 이 기사가 나온 줄 몰랐습니다.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3일, 4일 전에 광저우 모터쇼에서 로터스가 새로운 전략을 발표합니다. 전면 전동화 계획을 보류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다시 내놓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해요. 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전동화 파트에는 이미 전기차 개발을 통해서 완성한 900V 시스템까지 넣는다고 합니다. 많은 외신들이 추측하기로는 에메아와 엘리트라의 조금 더 작은 버전, 작은 세단과 SUV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엘리트라의 작은 버전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마칸 EV를 상대하게 되겠죠. 로터스가 처음 전동화 플랜을 발표하고 엘레트라라는 상상 밖의 존재를 만들어냈을 때 기존의 가벼운 로터스를 좋아했던 많은 분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엘레트라와 에메아를 직접 타본, 경험해본 이 전문가 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높았던 그 차들의 완성도에 놀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롯이 내연기관 엔진만 쓰는 로터스는 이 에미라가 정말 마지막이 되겠지만, 과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새로운 장르로 만들어질 로터스는 또 어떤 느낌을 가져다 줄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저는 그 차가 나오기 전에 얼른 엘레트라와 에메아를 시승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끝내기 전에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런 잡다한 것들, 사소한 것들도 아쉽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로터스가 에미라를 개발할 때 로드스터 버전도 같이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단종된 로터스 모델들도 지붕을 뗄 수 있었습니다. 앨리스 같은 경우는 천으로 된 지붕을 돌돌 말고 그 안에 활대 2개가 있었거든요. 지붕을 지지해주는 플라스틱 부분까지 떼면 완전히 하늘을 볼 수 있는 스포츠카가 됐어요. 앞유리가 끝나는 지점이 굉장히 멀리 있다 보니까 앉아있을 때도 하늘이 정말 잘 보였습니다. 그때의 그 감성을 이 차에서 느낄 수 없는 게 유일한 저만의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간만에 온몸의 감각들을 깨워주는 차를 만난 것 같습니다. 로터스 에미라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재밌는 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